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음이 따뜻한 상담자 윤영애입니다. 오늘은 마고 선더랜드의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아동을 도우려면 아동은 왜 분노에 갇히는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분노에 갇힌 아동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 뇌의 아주 특정한 부위를 자극하면 동물과 인간 모두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 팽크셉 1998년. 우리는 모두 하부 뇌에 분노 회로를 갖고 있다. 파리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도 때로는 저 여자를 쏴 죽일 거야. 목 졸라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분노에 갇힌 아동을 이해심과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기 위해서는 분노에 대한 생물학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아동이 분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도록 도우려면 처벌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거친 아동을 처벌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분노한 아동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연체동물과 같은 무척추동물은 일생 동안 명백한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척추동물은 거의 예외 없이 때때로 공격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척추동물의 뇌가 무척추동물의 뇌와 다르기 때문이다. 분노에 갇힌 아동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 좋든 싫든 우리는 하부 뇌에 이미 신경 해부학적이고 생화학적인 분노 체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므로 분노는 인간 조건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문명 사회가 진화되고 정교화되는데도 분노는 왜 다반사로 일어나는가? 인간의 두뇌는 피질과 피질하부, 즉 상부뇌와 하부뇌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르게 말하면 전두엽과 변연계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분노회로가 있는 하부뇌를 다른 포유류와 공유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해부학적인 구조는 작고 호두처럼 생긴 편도체이다. 편도체는 귀 바로 옆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뇌의 양쪽에 하나씩 있다. 편도체는 우리에게 위협적인 상황을 경고해 준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협으로 인식하면 편도체가 작동하여 뇌와 신체의 적색경보를 울린다. 이것은 마치 뇌에서 긴급 호출 번호를 돌리는 것과 같다. 신체는 싸움, 분노와 도주, 공포에 대비해서 스트레스 물질과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다. 예를 들어 사자가 쫓아온다면 큰 이빨을 가진 아름다운 동물이 나를 향해 달려오다니 흥미로운 일이군 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신속히 그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이때 편도체는 도망쳐 라고 말한다. 편도체는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감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아동과 그렇지 못한 아동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를 들어서 버스를 향해 뛰어가는 아동이 실수로 친구와 부딪히는 일이 발생했다고 볼게요.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비일의 경우 비록 그의 편도체가 충격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스트레스 물질을 만들어내지만 회로가 좀 더 느리게 활성화되는 상부뇌에서는 그 충격이 실제 위협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게 된다. 비일의 상부뇌는 이봐,
그 충격은 불쾌하긴 하지만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우연이니까 편도체를 진정시켜. 이런 스트레스 물질들은 필요하지 않아. 화학적인 메시지를 하부뇌에 전달한다. 빌의 이러한 사고와 성찰은 자동적으로 평온한 뇌 화학 물질을 발생시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항불안 물질인 감마 아미노 낙산이 있다. 똑같은 일을 겪었을 때 학교에서 늘 말썽을 부리는 세미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가 등에 충격을 느꼈을 때 그의 편도체는 자극이 되고 그는 즉각적으로 버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아동을 때립니다. 그리고 거친 싸움이 뒤따른다. 세미의 상부뇌는 하부뇌에 있는 편도체에게 진정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다. 이는 세미의 뇌에 스트레스 조절 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스트레스 조절 장치란 상부뇌에서 하부뇌로 가는 신경의 경로들을 말하는데 세미의 편도체 작동에서 야기된 긴장의 분출로 인해 신체적으로 극도의 각성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상부뇌가 하부뇌의 원시적인 반응에 압도를 당했으므로 세미는 등에 가해진 충격을 적절히 처리할 수 없었다. 그는 위협을 느꼈고 상부뇌에서는 괜찮다는 어떤 메시지도 보내지 못했고 그의 상부뇌는 그를 진정시키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빌과는 달리 자신이 느끼는 것에 대해 사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정사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지는 못했고 또 그 조절 장치를 활성화시키지 못했다. 인간이 분노에 사로잡히면 상부뇌에서 하부뇌로 가는 신경 경로들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 말은 감정의 분출보다는 사고하고 처리하고 성찰하는 것과 같이 관련되어 있는 이런 상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뇌화학 물질. 인간이 사회적으로 만족한 상태라면 싸울 이유가 없다. 이 원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진부하게 들릴지라도 뇌 연구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팽크셉 1998년. 만일 성인이 아동이 신뢰할 만한 정서적 조절자였다면 아동의 뇌에는 평생 동안 스트레스를 조절해주는 체계가 확립될 것이다. 이 말은 어떤 분노의 충동도 단순히 분출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사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뇌에서 가장 중요한 정서 물질이면서 반공격적인 뇌화학 작용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옥시토신과 오피오이드인데 분노에 갇힌 아동의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오피오이드와 같은 물질들이 우세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옥시토신과 오피오이드는 어른과 아이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위안이나 따뜻한 접촉, 껴안아주기, 다정한 손길, 미소를 지어준다든가 뒤엉켜서 노는 접촉을 많이 하는 놀이를 한다든가 부드럽고 정이 담긴 부모의 목소리와 같은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동의 뇌에서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사실 아동에게 높은 수준의 신체적 애정을 보여주는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체 폭력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옥시토신과 오피오이드가 반공격적인 뇌의 화학작용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신경생리학자인 팽크셉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즐거움과 가족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화학물질은 성마름과 공격성의
극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신체적인 밀착과 접촉, 친밀감의 자유로운 표현을 장려하는 사회가 가장 공격성이 적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컨대 영아와 아동에 대한 신체적인 애정 표현이 많은 사회에서는 대개 성인의 신체적 폭력도 적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애정 표현이 적은 사회에서는 폭력적인 경향이 더 많다는 보고가 있다. 팽크셋 1998년. 어떤 가정과 학교 환경에서는 아동에 내에서 옥시토신과 오피오이드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가 없게 되는데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오랫동안 아이를 혼자 텔레비전 앞에 방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정서 물질을 활성화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아동이 스트레스나 위협을 느낄 때 그의 뇌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물질을 활성화시키고 이것은 다시 높은 수준의 고통스러운 신체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런 식으로 아동의 신체가 지나치게 각성되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하부 뇌의 분노 체계는 더욱 민감해지고 세로토닌의 치수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충동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세로토닌이 낮을 경우에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이 쉽게 유발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의과대학은 아동의 세로토닌 수치를 연구한 결과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아동은 세로토닌 수치가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런 아동은 모두 유해한 가족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배경을 가진 아동이 모두 공격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질적인 취약성 또한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질적인 취약성은 아동이 극도로 스트레스가 많은 양육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세로토닌의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한몫을 하고 훌륭한 돌봄은 세로토닌의 수치 저하를 막아주고 고통을 덜어주며 용인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한을 가합니다. 아동에게 처벌이 아닌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처벌은 단지 더 많은 스트레스 물질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에 의하면 태아가 자궁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높은 수준의 노르아드레날린을 활성화시키는데 이것이 유아기와 아동기 동안에 평온하고 부드러운 어른에 의해서 중화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심리학자인 메리 슈나이더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엄마의 노르아드레날린 수치는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브라이언 키너는 거슬리는 소리와 소음이 태아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웅웅대고 뚝딱거리는 소리가 바늘처럼 우리의 머릿속을 뚫고 들어온다고 느끼고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서 그것은 우리의 뇌막을 찢는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감각과 민감성을 삼켜버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렬한 감정을 가진 아동을 돕는 것은 뇌의 스트레스 조절 장치를 형성시킨다. 분노의 충동을 느끼는 아동은 그것을 분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노에 갇히게 된다. 그의 상부뇌는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한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거나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버즈라고 하는 1세 아동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버즈는 장난감 기차를 갖고 즐겁게 놀고 있다. 2살 된 사만타가
그것을 낚아채어 층계 밑으로 던져버린다. 버지는 분노해서 비명을 지른다. 그의 편도체는 긴급한 위협을 느끼고 그의 분노 회로가 촉발되며 그 결과 그는 사만타를 맹렬하게 공격한다. 이처럼 피할 수 없는 우발적인 사건에서 누군가가 버즈를 달래주고 안아주고 그에게 귀를 기울여 준다면 그의 상부뇌에는 점차 스트레스 조절 장치가 확립되기 시작할 것이다. 버즈가 자신의 스트레스 조절 장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를 돌봐주는 어른의 조절 장치가 필요하다. 만일 보살펴주는 어른이 항상 버즈와 함께 하면서 그의 스트레스를 기꺼이 조절해주고 그의 고통을 진정시켜준다면 그는 서서히 두뇌 안에 스트레스 조절 장치를 확립시켜 갈 것이다. 그의 뇌는 마치 우린 이렇게 강력한 스트레스를 뿜어낼 필요가 없어. 이건 진짜 위급한 상황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도 같다. 그러므로 일단 상부뇌가 스트레스 조절 장치를 갖추게 되면 그것은 분노해 하고 소리치는 편도체의 거친 반응을 잠재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동이 고통과 분노를 겪을 때 성인이 충분히 진정시켜주지 못한다면 다른 중요한 성인이 주기적으로 이러한 필수적인 부모의 역할을 떠맡아 주기 전까지 상부뇌로부터 하부뇌로 이어지는 스트레스 조절 장치가 확립되지 못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어떤 아동은 뇌에 이러한 스트레스 관리 체계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의 훌륭한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 더구나 성인이 이러한 분노를 통제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이것은 성격적인 특질로 고정될 수 있다. 이처럼 도움을 받지 못한 아동을 대할 때 어른들은 종종 지치고 겁에 질린다. 상부뇌는 유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을 억제하는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장치가 뇌 안에 확립되는 일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가 성격 특질로 고정되기 때문에 그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이유로 후기 삶에서 발생한 고착을 풀기 위해서는 때로 아주 강력한 치료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것에는 재양육의 경험이 포함될 수 있다. 살아오는 동안 자신을 위로해주거나 달래주는 성인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공격 충동에 대항하는 화학작용을 뇌 안에 확립시키는데 실패하게 된다. 아동은 욕구가 절망적으로 좌절될 때 분노한다. 신경과학적인 연구는 영아와 유아들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에만 성미가 난폭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보울비는 인간의 유아는 사회적으로 협동하면서 발달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들이 그렇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상당 정도 그들이 다루어지는 방식에 달려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배가 고프거나 불편해서 우는 울음이나 엄마 어딨어요? 혹은 내게 와줘요 라고 도움을 청하는 울음이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하면 아기들은 견디지 못할 정도의 신체적인 각성과 고통을 겪게 된다.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좌절이 분노를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좌절은 욕구를 고조시키는데 그 욕구는 정서적인 유대감이 없을 때 더욱 강화된다. 너무 자주 좌절하게 되면 강렬하고 민감해진 엄마의 몸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공격성과 두려움과 적개심으로 물들게 된다. 암스트롱
펄만 1995년. 만일 고통받는 유아가 위안을 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방치된다면 그는 절망적으로 저항할 것이며 극심한 좌절감과 함께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분노할 것이다. 유아의 고통을 실제로 보고 듣고 있음을 알려주는 엄마의 달래주는 목소리가 없다면, 또는 유아가 자신의 깊은 고통을 엄마에게 알리거나 소통하는 데 실패한다면, 충분히 위로받고 진정되었다고 느끼기도 전에 엄마가 유아를 내려놓는다면, 그리고 부드럽고 포근하게 안길 수 있는 엄마 품을 갖지 못한다면 유아는 분노할 것이다. 타고난 파괴적인 충동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좌절 때문에 유아는 분노한다. 정신분석가인 페어베어는 좌절이 없는 상태에서 유아가 자발적으로 모성적인 대상을 향한 공격성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아기가 분노를 터뜨림으로써 엄마를 공격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아기가 욕구의 좌절에 따른 고통과 긴장으로 인해 자신이 공격을 받는다고 느낀다는 사실이다. 유아기에 정서적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상태에 방치된다면 아기는 페니켈이 말하듯이 너무 취약해지고 따라서 보다 성숙한 방식으로 갈등을 다룰 수 없게 된다. 분노의 근원은 굴욕감을 주는 부모 앞에서 전적으로 무력감을 느꼈던 아동기의 경험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 무기력한 경험은 자기의 연속성과 존재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며 분노의 형태로 나타나는 가장 강렬하고 긴급한 자기 방어를 불러일으킨다. 코헛 1985년. 허기가 채워지지 않아서 증폭되는 분노와 공포를 아기는 박해자가 자신의 배를 더 심하게 공격하기 때문이라고 느낀다. 유아는 처음부터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에 의해 손상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출발한다. 힌셀 우드 1989년. 아동은 자신의 사랑이 외상적으로 거절받을 때 분노한다. 분노는 관계가 깨어질 때 눈에 비치는 사리이다. 이것이 보인다는 것은 미칠 듯이 화가 나 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분노는 분명히 존재한다. 파델 1995년. 사랑과 욕구가 거듭해서 외상을 겪게 될 때 많은 아동은 삶에 대해 분노한다. 건트립은 이것을 사랑에 대한 허기와 대조를 이루는 사랑에 대한 분노라고 불렀다. 사랑에 대한 허기도 사랑을 위협하지만 그것은 분노와는 달리 사랑과 관심에 극도로 집착하게 만든다. 신생아가 태어났다고 상상해보자. 그의 4살 된 형은 엄마, 아기가 태어난 이래 나는 엄마 무릎에 앉을 수가 없어요. 나는 엄마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엄마의 사랑이 모두 아기한테 가버린 것처럼 느껴져요. 엄마는 더 이상 나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 못한다. 대신에 그의 4살 된 형은 엄마를 발로 차고 물건을 부수고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화를 낼 것이다. 6세인 톰이라는 아이는 엄마가 새로 태어난 남동생에게 몰두하는 동안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그는 학교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남자아이들의 머리를 때리고 다녔다. 그는 아픈 마음의 상처와 심하게 좌절된 엄마에 대한 욕구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남동생을 직접 때리는 대신 자신에 대한 엄마의 사랑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다른 남자아이들을 못살게 굴었다. 톰에게는 자신이 겪고 있는 동생에 대한 괴로움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엄마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런 엄마가 없다면
그는 심한 비탄에 대한 방어인 분노에 빠져들게 된다. 분리와 상실을 겪을 때 아동은 분노한다. 친밀한 인간관계는 오피오이드의 활동에 의해 발생한다. 이는 깊이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그리고 고통을 달래줄 안전한 사람과 있을 때 천연의 오피오이드가 뇌에서 활성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오피오이드는 중독성이 매우 강한 뇌 화학물질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죽거나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없을 때 당신은 헤로인이 공급되지 않아 고통받는 마약 중독자와 같은 고통을 겪게 된다. 싫든 좋든 친밀하고 애정어린 인간관계란 오피오이드에 중독된 상태를 뜻한다. 사랑하는 대상을 잃고 고통당하는 아동이 위로를 받지 못하면 뇌에서 생기는 오피오이드 금단 증세가 공격성과 성마름으로 나타난다. 오피오이드는 다시 뇌 속으로 흡수되어 더 이상 분출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와는 상반되는 화학물질, 즉 분노의 감정으로 이끄는 아세티콜렌이 과다하게 분비된다. 신경생리학적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오피오이드에 익숙해 있던 원숭이들에게 그것의 공급을 차단하자 그 원숭이들은 서로를 험악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분리 후에 아이가 겪는 비참한 분노에 대한 비극적이고 끔찍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뇌 화학물질과는 별도로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하나를 잃는다는 충격과 극심한 고통과 같은 비탄은 아이에게 그의 자기, 셀프, 즉 자신의 영속적인 실체에 대한 난폭한 공격으로 느낄 수 있다. 상실은 그의 모든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 고통이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2003년도에) 타임지는 아내가 집을 나간 지 4일째 되는 날 7세와 8세 된 아이들을 살해한 한 남자의 기사를 실었다. 침팬지를 연구한 제인 구달 역시 곰비 국립공원의 침팬지를 대상으로 유사한 연구를 하였는데 새끼였을 때 어미를 잃거나 분리되는 고통을 겪었던 침팬지들은 마치 끔찍한 그리스 신화나 비극에 나오는 사건들처럼 다른 침팬지들의 새끼들을 낚아채 죽이거나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런던 타비스톡 클리닉의 정신분석가인 로버트슨 부부는 1950년대와 60년대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영상물들을 제작했는데 그것들은 엄마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이 2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출산을 위해 병원에 가 있는 동안 장기 타가소에 맡겨진 아이들에 대한 영상물은 아이들이 현격한 심리적 퇴행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아주 명백하게 저항, 절망, 탈애착의 단계를 거치는 변화를 보였는데 유아들은 며칠 떨어져 있는 동안 엄마가 영원히 가버리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우는 시기를 거친 다음 점차 자포자기 상태로 갔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그들은 놀거나 먹으려 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그저 바닥에 생기 없이 주저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1살 때 엄마의 출산으로 인해 엄마와 9일간 떨어져 지낸 적이 있던 소년이 6살이 될 때까지 그 변화를 추적한 심리학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긴장하고 불안해했다. 특히 그는 자신에 대한 엄마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듯 보였고 엄마에게 이유 없이 한바탕 적대적인 행동을 하곤 했다. 그 역시 이런 행동에 대해 당혹스러워했으며 하루는 엄마, 난 왜 이렇게 엄마에게 못되게 굴지? 라고 슬프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이와의 분리가 있기 전이나 후나 상관없이 그를 매우 사랑했지만 일주일이 넘게 엄마로부터 분리되었던 경험은 그로 하여금 여러 해 동안 엄마에게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런 종류의 영상물은 지금도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탈애착 방어의 밑바닥에는 비극적인 실망감과 배신감에서 오는 분노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분노에 갇힌 아동에 대한 오늘의 이 책 내용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분노에 갇힌 아동을 이해하는 그리고 그 아동들을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이런 힘겨운 상태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른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